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는데 이로 인해서 인천공항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정민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북한이 또 먼저 미사일 발사를 했네요. 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군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군은 한미 정보자산을 동원해 북한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궤적, 재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이미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고 목표 지점 도달에는 실패한 걸로 추정됩니다. 자, 오물풍선 관련해서 인천공항 항공편 운항 지연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어젯밤 연이틀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오물풍선은 동남풍을 타고 서울과 경기 일대에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새벽 1시 46분부터 국내외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항공기 엔진에 이물질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에 대비해 내려진 조치입니다. 항공기 10편의 운항이 3시간가량 지연됐는데 새벽 4시 44분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지난달 28일 첫 살포 이후 벌써 6번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장에서 연락이 끊어졌던 마지막 희생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번 화재로 인한 희생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 관련 부처들이 어제 첫 합동 감식을 벌였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공장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기둥이 치솟으며 굉음이 이어지자 공장 1층 직원이 허겁지겁 달려나옵니다. 1층 복도까지 바깥을 분간해서 못 나갈 정도로 1층 복도가 완전히 꽉 찼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폭발이 시작된 2층 작업장에 있던 근로자 53명 가운데 23명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발화 지점 바로 앞 작업실에서만 시신 21구를 발견했습니다. 화재 발생 후 연락이 끊겼던 실종자도 무너진 건물 잔해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화재 희생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불이 난 쪽엔 출입문 2개가 있었지만 순식간에 뒤덮인 연기에 질식해 대피하지 못한 겁니다. 경찰과 국가수 등 9개 기관 감식단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첫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 단시간에 걸쳐서 화재가 확산돼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장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이처럼 화재 원인과 업체의 관리 부실 등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어제 내부 CCTV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첫 배터리 폭발 이후 연쇄 폭발이 발생했고 작업장 안은 단 42초 만에 검은 유독가스로 가득 찼습니다. 이어서 이광희 기자입니다. 한 직원이 걸어오다 폭발 소리에 놀랍니다. 1차 배터리 폭발과 함께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온 시간은 10시 30분 3초. 몇몇 직원이 황급히 주변에 불에 타는 물건들을 치우려는 사이 2차 폭발이 일어납니다. 1차 폭발이 일어난 지 25초 뒤입니다. 불과 3초 뒤에는 3차 폭발이 일어나며 흰 연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미 연쇄 폭발을 막기엔 늦었습니다. 화염에 소화기를 뿌리는 직원이 뒤로 물러나는 사이 4차 폭발이 이어지더니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퍼지며 CCTV 화면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1차 폭발부터 공장 내부가 시꺼먼 유독가스로 가득 차는데 단 42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소화기는 그렇게 큰 적응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CCTV를 확인했을 때 15초 정도 되는 상간에
공간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3만 5천 개에 이르는 리튬 전지가 모두 연쇄 폭발했고 화염은 소방 당국조차 진화하기 어려울 만큼 공장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이번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피해를 키운 건지 사회부 전정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어제 첫 합동 감식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해당 공장에서 불이 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사 이틀 전에도 화재가 있었습니다. 불이 난 공장에서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옆 건물에서 불이 났었는데요. 당시에도 리튬 배터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작업자가 불량품으로 구별해 놓은 이 리튬 배터리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과열돼 불이 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는 다행히 빠르게 불길을 잡으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었는데 네. 당시 회사 측이 소방당국에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을 재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진압을 한 이후에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일각에선 제품 검수 등 추가 조치가 있었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업체가 소방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논란도 있어요. 네, 실제로 해당 업체가 과거에 2차례 소방 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19년엔 이 공장에 허용량의 20배가 넘는 리튬을 보관하다 벌금 처분을 받았고요. 이듬해엔 공장 내 일부 소방시설 작동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소화전과 일부 자동 화재 설비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작은 불씨로도 이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게 리튬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네, 소방당국은 이 화재가 일어난 공장에 리튬 배터리 3만 5천여 개가 대량으로 쌓여 있던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네. 이 리튬 배터리는 유해 물질이 아니라 일반 화학 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의 충격이나 높은 온도에도 노출로 큰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별다른 대응 매뉴얼이나 안전관리 기준이 없는 게 문제로 꼽힙니다. 이번 화재에 드러났지만 리튬 배터리 화재는 물로 끌 수가 없어서 예. 방화사 같은 전용 특수 소방기구가 필요한데 이 역시 충분히 비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네, 뭐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희생자들의 분향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들의 신원이 좀 확인이 어려워서 분향소 마련하기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졌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사고 이틀 만인 어제 경기 화성시청에 분향소가 마련이 됐는데요. 아직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조차 제대로 놓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망자 대부분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이 돼서 성별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앞으로 최대 3일간 사망자들에 대한 DNA 긴급 감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경기도와 화성시 등은 사망자들의 신원이 확인되고 유가족 동의를 받는 대로 시청이나 역 주변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아무튼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요. 리튬 배터리 사용 계속 늘고 있는데 이번 화재를 계기로 관련 대비책 단단히 마련돼야 할 것 같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전정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대구와 부산 등을 방문하는 등 본격 선거 유세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데요. 여야 모두 전당대회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가 4파전 구도로 압축된 가운데 각 주자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경남과 부산 지역을 찾아 도지사와 시장, 도의원을 만날 예정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구를 방문해 홍준표 시장과 면담한 뒤 대구 지역 당원과 회동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총선 백서 특위 회의를 열고 인천 강원 지역 출마자를 만날 계획입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실과 사무실 당직자를 만나고 저녁엔 대구 경북 출신 보좌진 기자들과 만찬을 진행합니다. 단일화라는 게 자주 일어나잖아요. 이번 4명의 경우는 각자의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단일화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해 본격 전당대회 준비에 나섭니다.
이번 주 내로 전준위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에 그 내용이 보고되거나 다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7월 5일부터 후보 접수를 시작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당대표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 한 명뿐이어서 단독 출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강선우, 김병주 의원 외에 김병기, 이현주, 전현희 의원 등 친명계 의원이 거론돼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어제 이 국회에 복귀했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벌어졌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법사위에서부터 보죠. 법사위는요, 시작부터 여야 간에 아주 거친 공방이 이어지면서 개의 6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유상범 의원 간의 이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죠.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여당에서 일단 앉으셔야죠.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지. 잠깐만요.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 예, 저는 유상범 위원님.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니, 제가 지금 들어가세요. 정에 또 마음대로 위원장이 하고 싶은 정의하고 정에 제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다른 분들 이제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자, 회의 시작 직후부터 공부 좀 해라. 공부는 내가 더 잘했다.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다 싶을 정도인데 또 우픈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아냥이 이어진 어제 이 법사위 상황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이제 일단 그 어떤 특정 정당의 의석수가 너무 많게 되면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의석수 여부와 상관없이 정청래 위원장의 저 의사진행 태도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들어갔잖아요. 네네. 뭐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들어와서 국정을 논의하자라고 했으면 들어왔으면 같이 논의해야죠. 일단 논의하는 절차는 지켜줘야 되는데 그 논의대로 어떤 결론이 나는 것까지는 저희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다수결이니까. 논의하는 절차는 거쳐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국회법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유상범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간사로 내정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위원회에서 간사 선출하고 간사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간사와 협의해서 의사 일정을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간사가 늦게 선출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하고 상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간사의 의견은 존중해줘야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국회법의 위원회 발언과 횟수와 그 시간은 제한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물론 2명 이상이 같이 손들고 발언하겠다 그러면 뭐 15분 이내에서 의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중지하지만 아니 서서 발언하는 거하고 나와서 발언하는 거하고 의사석에 앉아서 발언하는 거하고 제한 규정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의원이 국회법을 다시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다. 저것은 어찌 보면 위원인에 대한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침해한 거로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예. 여당 무시와 조롱 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를 했었죠. 김종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1대부터 여야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고 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와서 어떤 민주적인 토론을 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거시기 노릇을 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어떤 협치의 과정에 대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좀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걸 다 지켜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에 대한 권위 또는 존중,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좀 앞으로 좀 여야가 또 새로운 규범들, 문화들을 만들어내서 좀 국민에게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저는 그걸 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좀 전 단계에서 갈등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한 가지 제가 사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신뢰하든 말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을 신뢰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 정부위 빼놓고는 모든 상임위에서 5분의 3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당연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의결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직회부도 가능합니다. 법사위 패싱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치 의지를
신뢰해야 돼요. 그 신뢰를 누가 조성해야 되나요? 이거 민주당이 조성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국회법이 마련한 절차 할 수 있다라고 표현돼 있지만 그 절차들을 다 거쳐주게 되면 아니 국민이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수기 과정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없이 국내심이 대통령을 옹호한다라고 하는 발언도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인가? 저렇게 모든 법에 규정된 절차를 패싱하고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예. 수차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이재명 대표의 방탄 내지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기초작업 아닌가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을 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짧게만 반론을 예, 드리면 이제 모든 논리가 다 거기로 가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겠다, 2년 동안 내내 탄핵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국회 예를 들면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을 할 때 그 옆에 있어서 예를 들어 그런 방해하는 행위들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솔직히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 상식적으로 말씀해 보죠. 옆에 바로 서 있으면 그것이 토론하겠다는 내용이겠습니까? 자리에 앉으시고 말씀하신 절차에 따라 가면 좋겠는데 이미 시작한 태도부터가 제가 볼 때는 토론을 하자는 내용보다는 의사 진행을 막겠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겼으니 앞으로라도 쌍방이 거기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상응 설명 정리해드려야 돼. 그게 토론 단계가 아니에요. 간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간사 선임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하잖아요. 아니 국내심이 들어왔어요. 그럼 간사 선임해가지고 당연히 선임한 이후에 예정된 의사를 진행하면 돼요. 근데 간사 선임도 안 하고 그냥 진행하시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뭐 잘 해야 되는데 뭐 정청래 의원의 이제 우리 재량권도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렇지만 저렇게 하는 것이 맞냐라는 지적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 아까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이 중단됐던 회의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독으로 이제 법사위가 이제 방송사법을 처리를 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항의를 하면서 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당이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정청래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다수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는데도 이런 형식을 취해서 갔다는 거, 요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법을 떠나서 장외에 있던 국민의힘이 그것도 아주 극소수당인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이제 협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들어왔습니다. 그럼 기존에 어떻게 흘러갔다는 거를 제가 위원장이면 설명을 해주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진행해 왔다. 당연히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간의 경과를. 그러면 이제 그 의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 통과하지 않았던 법안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만큼 문제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기 절차를 거칩시다라고 이제 유상범 의원이 제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방법적 일환으로 소위회로 넘겨서 여기서 조금 더 토론을 해보자. 그 소위위원장도 2개 다 민주당이 선임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소위위원장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조금 더 토론해보자. 왜? 이게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통과될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 법안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럼 국민의힘을 설득하거나 이런 토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의사를 일치게 해가는 과정을 밟아야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명분도 얻는 것이고 실제 법안이 문제가 뭐 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거고 반영하는 거고 녹여내는 거고 하는 건데 이거 없이 그냥 통과시켜버리잖아요. 이런 국회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윤기찬 변호사님의 얘기는 이거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속전속결로 처리를 했는데 어차피 대통령한테 갔다가 거부권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최상병 특검처럼 내부에서 여기에 좀 동의하는 내용들이 국민의힘이 좀 동의하는 8표 가는 데서 그 동의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건데 그냥 통과만 시키면 또 단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일단 2가지가 있겠죠. 하나가 뭐냐면 지금 그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가 2인 체제, 합의기금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로 1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과 반통위원 2명이서 모든 방송 관련된 내용들을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통위원장이 불출석을 했는데요. 불출석 사유가 국무회의 배석의 이유예요.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했으면 거기 가라고 해야지 맞는 거겠죠.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입장은 뻔한 거다. 이 법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야당도 그런 입장에 동의할 수밖에 여당도 만약에 그런 입장에 동의한다면 대안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겠죠. 전 그렇다면 이 입법을 원래 21대부터 계속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것 자체가 더 낫다라고
제가 볼 때 야당 입장에서는 판단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전 그래서 이건 여야가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당일 때 다 주장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느 당이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다 옳다고 야당일 때 다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니 문제는. 그 질문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어차피 그 이제 제2 거부권이 행사가 올 것 같은 뻔한 상황인데 좀 수기를 거치면 예를 들어서 수기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건데 뻔히 알면서 그냥 보면 거부권 행사하도록 하겠다라는 주장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하고 하는 겁니까? 그 논리대로 말씀을 하시면 네. 어떤 형태로든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반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통과 안 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당이 그럼 대안을 좀 제시해 줘라. 예. 그러니까 여당이 대안을 제시해 줘야 토론이 가능한데 대안 제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10년 이상 논의가 된 내용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에 대한 수기보다는 결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방통위 설치법은 처음 발의하신 거예요. 네. 개정안을 발의하신 건데 그게 지금 한준호 의원이 발의했는데 그 내용 자체도 개의 요건을 4명으로 이제 정확하게 못 박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개의 요건이 없는 거에 대해서 2명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런 수긍하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신 거고 그럼 이전에 2명으로 방통위 운영됐던 거 문제가 없다는 걸 자인하신 거고 예. 그다음에 이 방통위법에 대해서는 처음 개의한 거라 이거 수기 과정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국민들의 공청회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국민의 의원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근데 그냥 다 통과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한 이런 그냥 잘못된 의정 활동이다. 저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뿐이 아닙니다. 어제 이제 과방위에서도요 여야 간의 설전이 벌어졌어요. MBC 사장 출신이죠 김장겸 의원 상임위원 이 자격 문제를 놓고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계신 김장겸 의원님은 현재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방위원으로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님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좀 소화를 해야 돼서요. 김장겸 위원님 말씀을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제가 2 아이를 둔 어머니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짧게 양쪽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해충돌 시비잖아요. 여기서 한마디 지켜주시죠. 제가 봐도 저는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내부에서 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김장겸 의원 같은 경우 MBC 사장 시절에 부당하게 해임됐다고 민사소송이 전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MBC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MBC가 재산상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사안과 관련된 문제에서 본인이 문제가 된다면 그걸 좀 배척하거나 배제하는 것들에 대한 서로의 기준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안 그러면 건건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는 야에게 야는 여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김장겸 의원 같은 경우 본인에 대한 이런 문제가 제기된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과방위와 상관없는 막 그 주장을 하시잖아요. 뭐 민주당의 뭐 어머니냐. 그다음에 또 와서 갑자기 또 이재명 당대표 막 비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이는 행태가 김장겸 의원에 대한 상대방 이해충돌 문제랑 결합이 되게 되면 김장겸 의원에게 더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저 의원님의 문제 제기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회법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은 선임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피감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당사자가 지금 국회의원이 해당 위원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넓혀 놓으면 그런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요. 자, 당사자나 대리인이나 대리인도 그러니까 대리인 있잖아요. 대리인도 당사자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면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옛날 이재명 대표 및 그 측근들의 변호를 했던 분들은 다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저 정도의 이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면 저걸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라고 만약에 본인이 평가한다 그러면 법사위에 있는 몇 분, 제가 몇 분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분들 다 사임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민주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양쪽이 이제 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그거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재신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아마 좀 의지는 뚜렷하신 것 같아요. 거부의 의지. 예, 거부에. 왜냐하면 무력한 거죠. 아. 이 현재 보니까 예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 협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왔는데 예. 지금 아예 협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마 자괴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예. 의지가 생각보다 옛날 조영 대표의 사찰 돌던 그때하고는 약간 다르다. 아, 그때는 다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당 전당대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여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주요 이슈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각 후보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을 가게 되면 저희는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전략자산을 갖다 놓고 한국과 미국 간의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자, 나경원 후보가 좀 평화와 자유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면 자체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는데 다른 당권 주자들은 반대하는 1대3으로 이제 반대하는 이런 신중론을 펴고 있는 상황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2라운드가 핵무장론으로 벌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의원이 수세신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핵무장이라는 내용 자체는 상당히 예를 들면 아주 묵중한 또 무게를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요. 예. 이걸 선거의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거의 가능하지 않은 전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더 크게는 NPT 체제와 관련해서 국제적 제재까지도 예를 들면 받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문제이고 동아시아 지형 전체가 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걸 어떤 여당의 전당대회의 당대표 주자가 제기를 하는 것은 보수층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 논의가 앞으로 어느 순간에는 제기가 될 당연히 제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선거 때 저런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토론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체 핵무장을 위해서 NPT 탈퇴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한 후보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어요.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 핵무장론에 대한 그 논의, 전대를 앞둔 이 논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대에서. 이게 현재는 사실 일부 보수층만의 논의 대상은 아니에요. 네. 이전에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임박했을 때 그때 한참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저런 말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시점별로의 차이 문제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핵무장을 하려면 NPT 탈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렵죠. 그러나 이 국민적 지지도는 상당히 높아요 또.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가지고 뭐 재처리 기술을 통해서 플루토늄 추출을 하자. 이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 이것도 원자력 협정이 35년까지 돼요. 이것도 만약에 이것도 탈퇴해야 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이 말은 본인 임기 내에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고 이런 논의들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경원 후보가 그릇된 말을 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의 재처리 기술을 통해서 플루토늄 추출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윤상현 후보처럼 이거 핵 공유해야 된다. 나토식에. 우리가 핵 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량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이잖아요. 그다음에 상시 뭔가 미국의 핵 전략 자산에 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일부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희룡 후보처럼 현재 정부 입장과 같이 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미래냐 현재냐 그다음 이런 것들의 문제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CG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CG를 한번 보여도 될까요? 지금 이렇게 이제 각자 이제 핵무장론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 4명이 각각 당심 공략을 위해서 저렇게 뛰고 있습니다. 신윤을 공략하는 나경원 후보, 또 당심 공략하는 원희룡 장관, 그다음에 세력 확장 나서는 윤상현 후보와 오른쪽에 이제 한동훈 장관, 당내 세력 공략하는 장면들을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고 한상국 상사 부인 김한나 씨를 후원회장으로 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보수층에 대한 어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본인의 보수의 지지율이 높죠. 옛날 그 유승민 전 의원하고의 대결 구도에서 보면. 예, 네. 근데 이제 그 국민적 지지율은 또 낮았어요. 근데 오히려 보면 지금 이제 대통령하고의 각 문제가 또 이슈로 떠올라 있기 때문에 네. 보수 측의 지지율을 조금 더 넓히거나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상사 부인을 예전에 2년도 있으셨지만 그러니까요. 최근에 있다고 후원회장으로 영입하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당직자 등 보좌진 등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분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보다는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선거운동 전략을 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 발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요. 정치권 여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이 제3자 특검, 이 추진 방식 진일보한 제안이다,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게 일부의 의견인지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뭐 정성호의 일부의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3자라고 얘기하면 일자가 있고 이자가 있고 3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핵심은 진실만 있는 거겠죠.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거고. 예.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안, 네네. 어떤 형태로든지 그 대안으로서 제안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전된 측면이 있는데 예.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지야 거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안이 온다고 하더라도 특검을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전 그렇다면 이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뭐 여당에서 이런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 여당의 요구들이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예. 저는 야당의 일관된 입장일 것 같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네네. 소위 그 여당 내부에서 진일보된 내용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전됐다고 판단이 들긴 합니다만 예. 그 진전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호평을 할 뿐인 것이지 예. 여당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병에 대해서. 저거는 한동훈 후보의 저 실수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만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안 하겠다라고 이제 그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뭐 하겠다라고 이미 해놨기 때문에 뭐 제3자를 통해서 네. 그다음에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뭐 임성근 사단장이 협의가 없다라고 나와도 네.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 측에서 말씀하시기는 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 상관없이 본인은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저번에 한동훈 후보의 실수라고 보여지고 저렇게 정성호 의원 같이 받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받으면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받고 나서 못하게 되면 본인의 또 무능력이 나오는 거고 또 만약에 그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여기서 이탈표가 생기게 되면 그것도 당이 또 혼란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아니 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대안을 내놔야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막는 상황이고 국민의 민심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주장으로 이걸 대안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적당치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수처라는 기관을 이제 수사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통령실이나 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적 증거가 없게 되면 네.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 나오는 거를 일단 존중한 차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가 예. 맞는 거죠. 예. 근데 뭐 국민적 여론 때문에, 국민적 지지도 때문에, 국민적 우려 때문에 이걸 하겠다. 네네. 저는 이런 발상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수사 결과상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 추진하겠다. 이것도 명분이 있다고 봐요. 근데 아무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수사 결과에 불구하고 추진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 고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단독 출마하고 뭐 추대 형식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찬반 투표는 하는 겁니까? 뭐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사항이 없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지금 상황 자체는 연임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만 그렇죠.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이 나올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거죠. 소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좀 비상체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최수근 해병 특검법,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막다른 어떤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은 어떤 법이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검찰 인사를 통해서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장악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면서 관료사회를 갖다 통제하려고 하는 측면 이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한 강력한 좀 야당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좀 민주당 지지층들의 일관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재명 당대표가 조만간이겠습니다만
결정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게 전당대회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는 무슨 당대표는 그렇고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충성 경쟁 멘트들이 계속 나오니까 글쎄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과연 이재명 당대표로 가는 것이 그 대권 가도라든가 뭐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죠? 저는 사법 리스크를 해칭하려고는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현재를 규정하는 게 무슨 계엄령 시대로 규정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의 비리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건 맞잖아요.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도 왜 이걸 탄압받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본인들 최고위원회 이걸 활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금까지는 검찰에 의한 사법 리스크라 국민적으로 지지가 크지 않았다 보더라도 이제 만약 1심이 뭔가 나오면 유죄로 나오게 되면요 급격히 민주당의 위험에 처합니다. 근데 대안 세력이 없게 돼요.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안부재론을 본인의 방탄에 또 당내 방탄에 활용할 여지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저는 대안부재론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톨릭 의대에 이어서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요 휴진을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대 병원 중에서 3곳이 휴진을 멈추기로 하면서 연쇄 휴진 움직임이 한풀 꺾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의정 갈등 청문회가 열려서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임현택 의협 회장이 첫 대면합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그동안 의대 증원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날을 세웠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박명수 차관이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을 자극했고 어떻게 대화가 시작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대화의 전제 조건이에요.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자리에서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처음 마주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선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계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와 증원 백지화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양측이 국회에서 충돌하면 갈등이 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의대 교수들 연쇄 휴진 움직임은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삼성 서울병원과 강북 삼성병원 등 산하의 3개 병원을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젯밤 무기 휴진을 잠시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 측은 800여 명 교수 중 설문조사에 응한 50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일주일 또는 그 이상의 휴진에 찬성했지만 일시 유예하겠다면서도 추 전공의나 의대생 등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비롯해 상황이 변할 경우 전면적인 무기한 휴진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5대 병원 중 휴진했던 서울대병원이 정상진료를 재개하고 가톨릭, 성균관 의대가 잇따라 휴진을 유예하면서 의장 간 대화에 물꼬가 트이는 게 아니냐는 기대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한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태국 유명 관광지에서 한국인이 살해됐다는 소식 전해졌을 때 아마 큰 충격 받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이 사건 개요를 짧게 좀 설명해 주시고 어제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국내에서 체포된 20대 A씨는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현재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검찰에 의하면은 이들은 피해자를 함께 살해한 다음에 피해자가 숨지자 피해자 휴대전화로 수백만 원을 계좌 이체로 빼내고 또 시신은 드럼통에 담아서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제 창원지방법원에서 첫 공판 기일이 열렸는데요. 이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공모나 살해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A씨는 나머지 일행을 말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 구호 조치를 시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이 열릴 예정인데요. 현재 다음 달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A씨의 주장대로 살인 사건 현장에 있었지만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뭐 처벌을 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 이 상황이 굉장히 어떤 영화, 범죄도시 2라는 영화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우리가 그 영화를 떠올려 보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실제적으로 어떤 그 범행을 했던 사람,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거기에서 범죄를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본인은 오히려 말렸다라고는 하지만은 실제 범행의 결과는 살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옆에서
방조, 최소한 방조가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지금 검찰에서는 공소장에서는 이 사람은 같이 공모를 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증 정도에 따라서는 뭐 처벌을 받지 않는다, 무죄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제 검찰이 A씨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를 또 어떻게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A씨라는 공범이 이 다른 사람들 지금 아직 다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뭐 어떤 범행 도구를 물색했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로 어디를 이동할 때 같이 했다거나 이런 부분, 특히나 이 범행의 목적이 나왔어요. 돈이나 벌어보자라는 어떤 이런 범행의 목적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도 검찰이 어느 정도 입증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입증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검찰이 이제 나머지 잡힌 사람 중에 그 외국인, 태국인 그러니까 뭐 애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같이 동거인이 있어서 이분을 지금 증인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떤 증언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 범행의 동기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범은 3명 중에요. 1명은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어요. 현지에 구금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이 1명은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로 송환이 돼서 한국에서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사람은 5월 14일에 체포가 됐죠. 그래서 정확히 6주 전인 5월 15일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소식을 전해드릴 때도요. 캄보디아에서 송환이 된 한국인 사례를 앞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작년 7월 26일에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마약 조직의 현지 한국인 총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중국, 한국 3개국이 관계된 마약 조직의 현지 총책이었는데 결국에는 한국으로 송환이 됐죠. 작년 11월 1일에 송환이 됐으니까 약 100일, 그러니까 정확히는 14주가 걸렸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자가 한국인이고 또 공범인 한국인 1명은 현재 한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송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지금 검거된 지 6주가 지났으니까 아마 조만간 송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공범 1명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미얀마로 도주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미얀마로 도망갔는데 태국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정황이 지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얀마로 숨어들었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법공조가 우리가 지금 이게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범죄 인도 협약에는 대한민국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미얀마 당국에 체포를 요구한다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체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범죄 인도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송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찌됐든 그러면 지금 태국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태국 경찰에서 만약에 체포가 된다고 한다면 태국과는 저희가 범죄 인도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태국 경찰에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시가요. 20년 전 발생한 이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지자체장이 수십 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렇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죠. 그만큼 이 2004년 밀양 사건이 당시의 수사와 처벌이 불충분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안병구 밀양시장이 그 지난 25일, 그러니까 어제죠. 밀양시청 2층 대강당에서 그 밀양 지역 80개 종교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시의회와 함께 그 피해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과문에서 그 안병구 시장은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못했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현직 시장이 공식적으로 고개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재수사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에 어떤 이 기류가 어떤 사적 보복으로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는 어떤 밀양시라는 지자체의 이미지를 굉장히 훼손하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아니 그럼 이거 다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2004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을 한 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어떤 괴롭히고 집단 성폭행한 사건인데 지금 당시에는 가해자 중에서 7명은 구속이 됐고요. 불구속이 3명이 됐고 나머지 20명 정도는 그러니까 소년 형사 처벌을 받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그래서 소년으로 보내졌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공소장이 아예 기재가 돼서 공소권 없으면 끝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공소시효입니다. 근데 공소시효가 우리가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간치상이 15년으로 가장 길고요. 그다음에 중강간이나 유사강간, 일반 강간죄 같은 경우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아마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아니면 아청법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성범죄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인 경우에는 이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 기간이 지금 20년 전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처벌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죠. 설 변호사께서 지금 사적 제재 논란 얘기했었잖아요. 그 유튜버가 엉뚱한 사람 가해해서 그 사람들이 가해자를 몰아가지고 그다음에 진정선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지금 그 2004년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건과 관계없는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일에 이 가해자로 지목된 A씨 등 9명이 밀양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 가수 빌리 아일리시가 얼마 전에 한국을 찾았을 때 등산로 앞에 흔히 볼 수 있는 이것을 보고 아주 신기해했다고 합니다. 네, 등산로나 공원에서 먼지를 터는 데 사용하는 에어건인데요. 신기해하는 모습이 SNS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 여성이 등산로 입구에 놓인 에어건을 집어들지만 쓰는 법을 몰라서 금세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한 중년 남성이 아무렇지 않은 듯 에어건을 집어들더니 보란 듯이 운동화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고 외국인 일행은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이 여성은 미국 Z세대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세계적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입니다. 2015년 데뷔해 그래미상을 9회 수상했고 2022년엔 단독으로 백악관에 초청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새 앨범 홍보를 위해 한국을 찾은 아일리시의 어머니가 찍어 SNS에 올린 에어건 영상이 13만 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며 세계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어건은 강한 바람으로 옷이나 신발에 묻은 이물질들을 제거하는데요. 물기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서울 등산로와 공원에만 300여 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외국인들에겐 아직 어색합니다. No, not that I know of actually. I haven't seen it. I would think it's a benefit if we would have it because we do have a lot of parks and a lot of people go hiking. 아일리시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외국인들이 에어건을 못 쓰니 아저씨가 일부러 와서 사용법을 알려준 것 같다. 뭔가 깨달았다는 아일리시의 표정이 웃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어제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국제문화 분야의 세계적 석학 샘 리처드 교수의 특강이 열렸습니다. 한국 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주제였는데 리처드 교수는 한국의 공동체 정신을 한류의 뿌리이자 경쟁력으로 주목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문화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한류학자 샘 리처드 교수가 한국 문화의 재발견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습니다. 샘 리처드 교수는 다른 국가가 겪는 인권과 노동 등 문제에 비교하면 한국 사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You really think you have a homelessness problem, an addiction problem, who are more critical of themselves than are Koreans? 사회 문제를 엄격하게 바라보는 국민성은 한국인들이 공동체 정신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hat can I do to help make this problem no longer be a problem? This is a community here. 그러면서 공동체 정신이 한류의 바탕이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K-pop, K-film, K-drama, about that thread, that mysterious thread that is woven into all of these things that are Korean. 샘 리처드 교수는 한국이 세계적 팬덤이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며 한류의 힘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박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곳은 서울 서대문 홍제폭포인데요. 네. 한 외국인이 윗옷을 벗고 폭포 근처에 앉아 명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물멍, 폭포멍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모습이네요. 높이 26m, 폭 60m 규모의 인공폭포인 홍제폭포는 2011년에 만들어졌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작년 4월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들어서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건물이 즐비한 서울 도심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색적인 폭포뷰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SNS에서 조회수 10만을 넘은 영상만 수십 개입니다. 네, 서울 도심에서 폭포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갔던 날도 평일 낮 시간이었는데요. 외국인이 30-40% 정도로 많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온 어머니, 동네 어르신 등 주민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카페의 수익금은 관내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인다고 하니 하플에서 인생샷도 남기고 좋은 일에도 동참할 수 있어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네요. 네, 시원한 폭포 모습 보시면서 더위도 식히고 마음의 여유도 가져보는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밤이면 전남 남해안으로 이어지겠고 내일은 남부지방, 주말에는 중부지방의 첫 장마가 시작되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최대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0도, 대구 29도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주말 전까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